외부에서 들리는 정보도 없죠. 그리고 리커창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쓴소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쓴소리 해줄 만한 원로들이 다 사라졌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과 관련해서 측근들 같은 경우는 쓴소리 하면은 아무리 측근이라도 용서를 안 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입을 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싹 밀어내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자기 측근들로 다 채워지다 보니까 중국이 현재 위기에 상당히 둔감해졌다는 거죠. 인문학적으로 바라본 중국 시진핑 또 시진핑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평상시 못 들어보던 이야기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항상 그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하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뭐 늘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절대 권력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암살 이런 거를 늘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로켓군 중국 시진핑 이제 뭐 암살이나 위협 얘기하면 로켓군 숙청도 아까 뭐 그런 거 관련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걸 로켓을 좀 무서워하는군요. 네, 중국의 해군 사령부의 그 참모장을 지냈던 양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시진핑과 관련해서 늘 미사일에 맞아 죽지 않을까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네. 추배대에 보면은 활을 든 그 로켓군 금공 군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트라우마를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집단군이죠. 중국에는 집단군이 이제 크게 연안 지역에 한 5군데가 있는데 이 집단군에는 모두 로켓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여단급입니다. 여단장 지시에 의해서 로켓을 정밀 주둔 로켓을 언제든지 그러니까 동쪽에 있다는 거고 그게 있는 서쪽에 있는 베이징이나 자신의 그 천년 그 사직과 관련해서 신도시 네. 세우는 숭안 슌구도 서쪽에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날아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집무실도 공중에서 직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 집단군이 갖고 있는 게 9K 37 9K 37 이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개발돼서 중저고도 방공 미사일이고요. 또 한 가지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HQ-16 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인데 이게 그 단거리 지대공뿐만 아니라 함대공 미사일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능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로켓군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정치 군인들이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항상 베이징이 통제할 수 있겠고 하는 거고요. 네.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게 사드라는 게 방어 미사일이지 공격 미사일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걸 왜 저렇게 그 민감하게 반응한 걸 봤더니 이를 근거로 해서 미군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군산에 있는 미국 그 비행장에서 예. 그 진짜 전략 미사일을 띄웠을 경우에는 시진핑은 항상 그 타겟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미사일과 관련된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주석이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제 뭐 정상회견을 한다든지 그런 외교 일정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요. 뭐 1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도 지금 그때 올려다가 못 왔잖아요. 지금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뭐 국가 원수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로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뭐 암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도 뭐 그런 거와 관련이 언제 한 거죠, 이거? 8월 달이었습니다. 예, 그 안 갔는데. 예. 예. 아무래도 시진핑 같은 경우는 임기 3기 2022년서부터 외부 일정을 상당히 줄이기 시작했고요. 예. 해외는 특별한 일 아니면은 안 가는 그런 그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축소해서
질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암살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잠도 해 나가면 상당히 설친다고 합니다. 네. 워낙 그 꼼꼼한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에도 자주 눌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 그 8월 달에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도 상식 외에 이런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두 동 자체를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네. 500명의 측근들을 다 대동하고 정상회담인데 500명까지 가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이 중에 뭐 3분의 1은 그 보안을 담당했던 직원들이긴 하는데 이 직원들 중에서 일부는 식기 그리고 가구, 매트리스, 카페, 카텐까지 아예 중국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호텔을 이렇게 스위트룸을 자신이 항상 쓰던 스타일대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사우디 지나면 빈살만 한국 올 때도 그랬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 가지고. 그때는 네. 500명 가까이 안 왔죠. 그렇죠, 그렇죠. 인원은 그렇죠. 예, 근데 네. 이 보면은 이 내용도 이런 스타일로 네. 그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꿨고요. 또 네. 다른 그림이 또 나오는데요. 자신의 침실도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꾸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암살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잠자리가 바뀌면은 신경성 과민 증세가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잠을 설치기 때문에 과잉 경호 현상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배도라든지 예. 철판도에서 보면은 항상 그 쿠데타에 그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은 화거봉이라든지 자오지양 같은 최고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 나갔다가 안에서 쿠데타에 의해서 아예 실각이 됐던 적이 있는데 네.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그 소위 말해서 그 명리학에서 봤을 경우에 음양 오염으로 봤을 경우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불에 속하고요 나라가 그리고 중국은 쇠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가 안 좋은가 둘이? 아니 쇠가 네. 불에 들어가면 녹지 않습니까? 녹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가는 기가 빨린다. 네, 그리고 남아공에 갔을 경우에 그 자신과 자신의 그 통역관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네. 통역관은 아예 못 들어가게 그냥 딱 막아주는 순간 시진핑의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조금 그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시진핑 씨 같은 경우는 1952년 6월 15일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그 계절이 한여름 여름이네요. 뜨거운 예. 계절이었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원래 여름을 많이 탄다 그러네요. 인도 8월 달에 가시면 푹푹 찝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못 가게 된 것은 아닌가. 소위 말해서 네. 인도에 갔을 경우에 자신의 그 내부적인 그 정치적 혼란 때문에 못 간 게 예. 아니라 이런 그 다양한 측면에서 각도에서 해석해 줘야지 해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내려오면 그죠. 예. 예, 이혼임 하고 나서 아름답게 좀 퇴장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또 그 권자에 지금 사멸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사석에서 만나는 그 중국 관계자들 얘기하면 뭐 계속할 것 같다는데요. 예, 사멸임이 아니라 그죠. 뭐 이 양안 관계 이런 걸 해소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는 지금 참석하기로 해서 외교부장이 가서 조율하고 이거나 그랬잖아요. 그 에이펙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좀 암살의 요인이 없나? 그 에이펙 참석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네, 에이펙 참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1월 11일과 네. 17일 정도 되는데요. 네. 중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네. 현재 그 엑소더스 현상들이 그 물밀듯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 경제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은 현재 그 부동산 개발회사라든지 은행들의 달러 발행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신규 차입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이걸 풀어주려면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대비해서 세계 전선을 지금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란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지원해주고 있는 하마스의 이제 우호적인 면이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군사 동맹 관계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만 주변, 그 다음에 그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에서 현재 미국과 대치를 아주 치열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만약 이쪽에서 진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은 엄청난 군비를 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이 강한 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과 톤다운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과 관련해서 행동할 때 보면 조금 의외라는 점이 음양오행설 명령을 항상 따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바이든과 관련된 그 생일을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1942년 12월 20일 미국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난지도 나오는데요. 아침 8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주 그 운세를 본다면 이 사람도 겨울에 태어난 불화자를 쓰는 이런 사주 운세를 태어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진핑은 여름의 불이랍니다. 엄청난 그 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더라도 자신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압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음양 오행설 네. 상으로 보더라도 나라를 봤을 경우에 미국도 세지만 중국도 세고 둘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면서 계속 트러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다는 거는 상당히 그런 측면으로 해석해 줘야 되지 않나. 또 경제 측면으로 보면은 뭐 첨단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내년 1월 그 대만 총통 선거 네. 그리고 내년도 들어가면 미국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앞서 예언서나 음양오행 이런 걸 중국이니까 지도자나 이렇게 그거를 신경을 뭐 미신 뭐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럴 것 같다는 추론 아닙니까? 그런 증거가 있나요? 지금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7남매, 8남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본인이 외부적으로 나오는 거는 누님하고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 예. 시진핑 씨가 이제 재혼해서 시진핑을 얻었는데 그 먼저에서 그 많은 아버지 형제들이 시중신이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재혼이군요. 본인도 현재 외동딸만 갖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그 절강성에 성장할 때 모 그 아나운서하고 스캔들이 상당히 있으면서 중국 안에서는 여기서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기 사주 운명에는 자식이 여러 명으로 나오길래 알아봤더니 그 중국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부에 전혀 이야기는 안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자신에 대한 불길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버지 묘를 잘 쓰면은 이는 그 기름 쪽이 피해갈 수 있다. 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네. 뭐 묘를 바꿨어요? 그래서 묘를 이장을 했는데 네. 이장된 곳이 섬서성에 있는 칭링 산맥에 부지만 4만 에이커 정도 되니까 네. 홍콩섬의 4분의 1을 묘지로 썼다는 거죠. 근데 칭린 산맥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한 1,500km 정도 되는 길이 해발 고도가 2,000에서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동서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동과 서의 기후가 다 다른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강릉이나 속초 원산 쪽이면은 거기는 지중해 성 기후예요 거의. 근데 우리 이쪽은 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도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묘자리 쓰는 사람들 풍수지리에 따르면은 그렇죠. 시중신이 묘자리가 아주 명당이라고 합니다. 용이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그 나쁜 이런 그 집이라든지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허무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 칭린산맥의 중국의 고관 대작들 부들이 여기 별장 멋진 집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 서방보다 더 미국보다 더 그 멋있는 수용쟁이 네. 딸린 별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불법 건물이라서 다 불도저로 다 밀어버렸다는 거죠. 아무래도 용이 지나가는 자리에 니들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아버님 길을 막는 거지. 길을 막고 아버님 쪽에 그 혈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내 그 불길함이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림을 보시면은 용이 자라는 길도 이렇게 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이 노하면은 네. 재해가 끊이질 않고요. 네. 또한 그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시중신의 그 묘자리에 보면은
그 아무래도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주 무거운 봉문도 세워놨고 병풍성도 세워놨고 난간석도 세워놨고 무인석, 문인석 다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 그 눌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측견들의 그 면정복배 앞에서는 충성하는 거 하지만 뒤로는 소위 말해서 부정부패한다든지 언제 나에게 배신할지 모른다는 이런 행동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0조 원을 들여서 자신의 천년지 그 왕국을 세운 부분이 천년지 대계 국가 대사라고 세운 부분이 국가급 신도시 베이징 옆에 그 슝안 신구 지역인데 베이징 옆에요. 네, 이 슝안 신구가 아버지의 묘자리에서부터 용이 이제 머리가 해당이 되고 네. 이제 꼬리 부분이 있는 지역이 슝안 신구라는 거죠.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다 내 거. 하면은 중국의 역대 그 어떤 황제보다 자기는 장수할 수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그 올 8월 달에 베이징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네. 이때 슝안 신구를 덮치게 되니까 슝안 신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은 물을 잠기게 했다는 거죠. 물길을 터버렸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런 미신의 심취함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심리가 흉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리커창 그 전 총리의 사망 때 그래도 서민을 생각한 사람은 당신이고 당신은 화장하면서 혁명 묘지에 묻혔다는 거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너무 감동을 하고서 자신의 유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뜻을 계속 유업을 유지시키겠다.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라는 것은 과학적 발전관을 추진하고 미신을 믿지는 않는 건데 네. 시진핑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SNS 계속 올라오니까 올라오자마자 그냥 지우고 근데 그게 댓글을 청소하는 이런 그 우마당 같은 경우가 4천만 명, 5천만 명 되니까 도저히 아무리 올려도 이게 외부에 유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중국 전역에 인민대회당서부터 시작 천안문 전국 각지에 있는 그 모임 장소에 공안들 그리고 정보기관들 다 파견돼 가지고 다 지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최영찬 소장님 얘기하는 게 에이 이게 진짜예요. 사실은 이게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레거시 방송에서 못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근거를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뭐 몇 자리 옮겼다 이런 거 그죠? 사실은 뭐 근거가 일정 부분 될 수 있어요. 그죠? 풍수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뭐 추배도 관련된 얘기나 국가 지도자라서 1인 독재 시진핑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음양오행을 신봉하고 암살 위기를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계속 이렇게 1인 독재로 그런 어떤 불안감하면 또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숙청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혹은 이 장기 독재 뭐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또 세계 질서나 우리나라의 불안한 요인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뭐 죽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죠. 네. 권력 상실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네. 국가 대사들 그리고 또 외부 행사들 계속 안 나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정보도 없죠. 그리고 리커창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쓴소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쓴소리 해줄 만한 원로들이 다 사라졌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과 관련해서 측근들 같은 경우는 쓴소리 하면은 아무리 측근이라도 용서를 안 한다는 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입을 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테크노크라트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잘못됐으면 이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잡아주고 그랬는데 이 테크노크라트도 이제 말 많은 애들 싫다는 거죠. 싹 밀어내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자기 측근들로 다 채워지다 보니까 중국이 현재 위기에 상당히 둔감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2021년도였죠. 헝다 사태가 터졌고 2022년서부터 비구의 문제 막 터지면서 2023년까지 계속 끌고 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대처가
생각보다 늦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누가 한 사람 총대 메고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와서 외국인들이 엑소더스 되고 그리고 현재 1,780억 달러 정도 외채와 관련된 부분 그 부동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거 이 중에 70%는 사실상 디폴트 됐고요. 이제 앞으로 5개월 안에 600억 달러의 그 만기 그 채권들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 20% 달러 채권인데 지금 외부에서 중국에 돈 꿔준 사람이 없습니다. 만기 연장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전국 금융 공작회의가 열렸는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그 위험과 관련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보겠다 했지만 이거를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부동산을 어떻게 정상화시킬지 그냥 선순환만 시켜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때 다 팔아버리겠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과연 예전에는 이렇게 대처를 했었나 공무원들이 근데 지금은 전혀 이런 그걸 안 했다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진짜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 만약에 모든 게 만기 연장도 안 되고 부동산에 시작된 게 금융으로 전개되고 네. 이게 다른 산업으로 전개됐으면은 그때는 진짜 회색 코뿔소가 나면서 중국이 상당히 그 금융 쇼크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이데올로기에 매몰되면은 그 국제 협상이라는 게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되는데 네. 자신이 쇠고 자신이 지시한 사항을 달성하지 못하면 숙청되니까 외부 쪽으로 나가서도 국제 협상이 취약하고 자존심만 내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외교 왕따가 되면서 중국 외교 같은 경우는 국제 외교하고 동떨어진 빙하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그 다양한 디지털과 관련된 그 중국의 꿈들 어떻게 형성을 해갈지 이런 부분에 전혀 해결이 안 되고요. 군사적으로 상당히 그 강경하게 대처를 했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시진핑 주석이 군 간부들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기와 새가 서쪽이 아니라 서방이 아니라 우리 중국 쪽에 오게 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좁은 길에서 싸울 때 이기는 자는 항상 용감한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서 내 말 안 듣고 돌아오면은 너는 숙청이고 나가서 싸워서 네가 다치거나 죽으면은 그 대를 영웅이고 어느 걸 선택할래?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미국 동맹국현이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렇죠. 나올 예. 거고 그게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 무역 수입 중에서 그 중국 의존도가 80% 이상 되는 게 1850개 품목이라는 거죠. 네. 뭐 게르마늄도 그랬죠. 흑연도 그랬죠.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더 자주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빨리 대중국 수출 의존도라든지 이런 걸 좀 낮추지 않고 또 중국 관련된 투자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BYD라든지 그 중국의 그 성장 산업들 뭐 네. 칭따오 같은 경우 마오타이 투자했는데 네. 지금 칭따오는 완전히 맛이 그러게요. 가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터질 수밖에 음. 없지 않나.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빨리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하는 그 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소장님이나 우리가 시진핑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네, 이 시진핑 리스크가 중국의 리스크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단 저는 뭐 이런 소장님처럼 자세하게 모르니까 이게 일단 독재 말라고 좋지 않고 집단지도 그런 건데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뭐 예언이나 음양오양이나 미신이나 이런 걸 또 신봉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시각으로 중국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또 경제적인 얘기라든지 우리가 못 들은 이야기 또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